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식과 이어진 범국민대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무릎 꿇리고 방패로 찍고 최루액과 물대포 심지어 소화기까지 분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손으로 캡사이신을 비비는 경찰. 유가족들은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현의 김희수 변호사 연결해서 이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희수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이게 16일 일주기 추모식 그리고 18일 그 주말에 이 추모 행사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그 차벽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권 때 위헌 판결을 받았던 건데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도 서울 광장을 차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서 뭐 일반 시민들 통행조차 못하게 했거든요. 예. 근데 헌법재판소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극단적인 조치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아주 급박하고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그런 경우에만 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그런데 왜 이런 걸 했느냐? 예. 이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했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그때 당시 차벽이 이미 치워져서 없어졌거든요. 판단할 때 당시에는. 예.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유사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심리하고 판단했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취지가 이런 반복된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라는 취지인데 네. 이걸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뭐 최고재판소 격인 헌재의 이런 판단까지도 저 집행기관인 경찰이 그냥 무시한 건데요.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사법적 처리 대상이 안 됩니까? 그 경찰이 이렇게 위법한 사법적 처리를 누가 검찰이 할 리도 없고요. 예. 뭐 경찰은 잘했다고 자기들 뭐 정당한 거였다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희수 변호사께서는 이제 검사 출신이신데 이게 이런 그 국가 법질서를 어겼으면 검찰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리가 없죠. 예. 그 이번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 대응이 특히 그 시민들의 반발과 분노를 일으키는 건 이게 추모 집회였단 말이죠. 무슨 과격 시위도 아니었는데 여기에 이제 물대포는 물론이고 추루액 캡사이신을 탄 추루액을 특히 유족들에게도 이걸 분사를 했는데 이런 공무집행이 이게 정당합니까? 일단은 법률에는 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뭐 이게 체리제 쏠 수도 있고 뭐 물대포 쏠 수도 있도록 그런 법률 규정은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 법률 규정이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필요 최소한으로만 써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쓸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세월호 참사 그 추모 집회에서 이걸 쓴 것은 차벽을 미리 설치했다는 거예요. 어떤 뭐 현장에서 막말로 화염병을 든다든가 아니면 뭐 가스통을 폭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경찰이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해야죠. 만약에 안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런 위험성이 현재 급박하게 벌어진 것도 아니었는데 미리 아예 경찰청장이 공언하고 차벽도 설치를 했었고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무슨 뭐 위험한 성향을 나타내지도 않는데 미리 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과잉진압 논란이 끌리지 않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 쪽에서는 그 집회 측이 과격 폭력 시위를 했다고 하면서 뭐 불법 폭력 행위, 경찰차가 몇 대가 파괴되었고 그래서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고 지금 뭐 상습 시위 참가자 5명은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고 이게 경찰 쪽 지금 주장과 행태죠. 반대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경찰이 먼저 이런 과격화를 자극하고 유도했다. 특히 추모 집회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족과 시민들이
다치고 연행된 것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 이제 이렇게 주장이 맞서는데요. 경찰 측 주장대로 이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해당이 됩니까? 일단은 지금 경찰들이 피해를 자꾸 과장하고 이러는 게 사실 경찰은 아주 조직적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 집계가 아주 쉽죠. 허리 삐끗했다, 손가락이 삐끗해졌다 하는 것도 다 피해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집회 참가자들은 자발적인 거예요. 애지간하게 다치지 않은 이상은 병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제가 개별적으로 아예 폭력 행위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일부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일단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경찰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경찰이 사전에 그런 유연적인 차벽을 쳐고 그런 구체적인 무슨 위험이 명백하게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물대포 막 정조준에서 쏘기도 하고 그런 행동들 하고 무슨 체류액을 쏘고 이런 행위들이 적법하지 않게 볼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찰이 한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면 공무집행방해도 안 되는 거죠. 법률적으로는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설사 적법하다 치다 하더라도 지금 참가자들을 굉장히 추모 집회 간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하는 게 경찰의 임무예요. 경찰관 직무집행 가장 기본적인 거죠. 국민을 보호하는 게. 근데 거꾸로 막 물대포 쏘고 막 자극하고 막 경찰들 잘하고 있다고 막 방송에다 대고 떠들고 그러면 오히려 굉장히 감정적으로 자극하고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든 그걸 정당하기 어렵죠. 그 민중의 지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민중의 몽댕이지. 민중의 몽댕이. 자,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 직무집행이 적법했는가? 그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하는데요.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일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갈비뼈 4대가 벌어졌다는 그 단원고 희생학생의 어머니 경우는 현장에서 상황이 위급했는데도 이 후송한 것까지 경찰이 막았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뭐 저 중고등학생들도 무차별로 연행해 갔는데 미성년자들 연행한 것의 적법성, 또 연행된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영장도 없이 압수했다. 이건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위법한 집행 아닙니까? 그렇게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의 기본적인 의무는 국민과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국민과 시민을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무슨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정권 안보 있어라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국민 보호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국가기관도 보호해야 될 의무는 있겠지만 경찰관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엄격하니 수사해서 처벌할 놈 처벌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현 정부에서 그걸 기대하는 것은 바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지금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합했냐를 그것도 문제가 많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 정말 아주 위법적이고 의도적이고 국민을 지켜야 되는데 압박하는 그런 현상들까지는 않는데 그럼 이걸 제대로 법에 따라서 처리하려면 검찰권이 발동이 돼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경찰의 불법 행위를 잘했다고 떠드는 마당에 경찰 스스로 자기들 위법 행위를 가려낼 건 기대하기가 불가능하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최종적인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해야 될 일인데 옛날에 광우병 집회에서 드러났듯이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고소를 했어도 딱 한 건 처벌했거든요. 그때 그 여학생 군합발로 막 짓밟은 거 그 동영상이 공개돼서 처벌한 거 위에는 경찰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건 정권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무슨 법 집행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진 것처럼 명백하게 이게 과도하게 경찰이 시민들을 진압한 것, 시민 안전보다는 이게 정권 안전에 충실해 보이는 이런 모습, 이게 결국 오래 무거운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그 여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민 여론이 당연히 중요하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경찰 수사권 독립을 지지했거든요. 예. 그런데 경찰의 이런 행동들을 지금 이명박 정권이라든가 현 정권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정말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회의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경찰이 정말 법 질서를 수호하고 시민의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뢰를 줘야만이 네. 수사권 독립도 당연을 받을 수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저 같은 수사권 독립 지지론자도 회의할 수밖에 없어요. 네, 김희수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법무법인 현의 김희수 변호사 연결해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저녁 이 시간에 마련되는 서혜성의 문화탐험 시간입니다. 오늘도 탐험가 서혜성 선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불꽃입니다. 불꽃. 네. 이스크라? 네, 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스크라, 러시아 말로 이스크라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불꽃, 뭐 선우휘의 불꽃도 있고요. 네, 그렇죠. 어떤 얘기를 하실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봉구 선생님, 이스크라와 선우휘의 불꽃을 다 기억하시는 문화 전문가들이 아는 일을. 네, 그러시면 오늘 불꽃은 그런데 그런 불꽃이 아니고 슬픈 불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슬픈 불꽃. 네, 사실 두 개의 이미지는 잘 안 맞는데요, 사실은. 슬픈 불꽃. 예, 그러네. 슬픔과 불꽃은. 예. 아시다시피 4월 17일 날 서울시청 앞 광장, 서울광장이라고 요새 부르고 있는 곳에서 4,400여 명의 한국의 시민들이 이름 없는 시민들이 모여서 촛불로 세월호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기네스북에 그전에는 인도에서 한 4,000여 명 정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4,470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세월호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이제 기네스에 등재되는 조건이 한 사람이 하나의 불꽃만 들어야 되는가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략 실제 모임은 한 5,000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이제 그 기네스 기록에 불필요해서 더 참가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모양이 좀 흐트러질 때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불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만들어내는 어떤 예술가가 아니고 대중이 만들어내는 불꽃이죠. 그리고 세월호 1년을 맞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 한국의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잘 말해주고 있는 예술적, 문화적인 행사가 아니었는가 싶고요. 가슴에 꺼지지 않는 촛불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슬픈 불꽃. 불꽃 자체는 뭔가 이글거리고 정념의 그런 이미지인데 슬픈 4,400명이 촛불로 그 세월호를 다시 복원해냈다는 거 퍼포먼스 얘기해 주시면 그러니까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요새 이제 세월호를 인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배 하나를 인양하자는 게 아니고 진실 그리고 그렇죠. 세월호 때문에 상실해버린 공동체에 대한 연대감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 지금 세월호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그런 모든 것들을 인양하라는 그런 염원을 담은 촛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겪으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무능, 사회라기보다 이 국가 시스템의 무능 이런 걸 보는데 지금 그 1년을 단순히 슬픔을 추모만 하는 것도 지금 쉽지가 않아요. 지난 4월 16일 일주기 추모식 서울시청 앞 추모식 이후에 경찰에 의해서 진행됐던 그런 자행됐던 그런 거나 18일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자행됐던 경찰의 폭력이나 이런 거 보면 추모조차 지금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정 박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6월 항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직접적 감정 이모션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슬픔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1월 14일 날 서울대 언어학과에 다니고 있었던 박종철 학생이 이제 남영동에서 고문 끝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경찰이 그 슬픔을 말하는 것을 막았거든요.
근데 마침 정말 그 20몇 년 전 일처럼 30년 가까운 일이 되었는데 슬픔을 이루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꽃 하나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치 권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온전히 슬프게 하는 것, 그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길어서 그렇지 이게 장기 장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에 관해서. 네. 세월호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슬픈 것이거든요. 여전히 답답한 것이고. 그래서 슬퍼하는 것인데 슬픔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뭐냐면 슬퍼하는 거거든요. 네. 슬퍼하고 또 조문하고 이러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경찰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 당일에도 사람들을 연행해갖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4월 17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촛불로 만든 세월호 퍼포먼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4월 18일 날에는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또 연행해 갔습니다. 100여 명 정도를 연행해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슬퍼하는 사람들을 굳이 데려갈 필요는 없거든요. 예. 슬퍼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눈물이거든요. 사실 사실 지난 1년 동안 세월호를 누가 지켰는가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눈물이 지켜냈습니다. 국가 권력이나 혹은 정치인들의 능력 이런 것들이 한 게 아니고 이름 없는 사람들의 얼굴 없는 눈물이 세월호의 진실을 지켜냈고 세월호의 고통을 지켜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슬퍼하도록 그냥 두면 되는데 슬픔을 통제하는 권력 1년 동안 우리가 옆에서 본 이 정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슬퍼할 수 있는 자유, 슬퍼할 수 있는 권리, 아주 소박한 것을 유가족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말이죠. 여기서 이제 슬픔과 관련해서 소위 우리 사회의 일배충이라고도 합니다만 일배나 그런 일배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 쪽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흐름도 나오는 것 같아요. 슬픔을 강요하지 마라. 우리에게 뭐 그런 이상한 로고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슬픔이라는 게 강요할 수가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정 박사님 좋은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강요할 수 있습니다. 웃음은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웃는 프로그램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도 웃음은 판매가 가능합니다. 우리 얼굴에 대략 한 80개 정도의 표정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 근육이 한 80개 된다는 거죠. 그중에 표정을 주로 지을 때 쓸 수 있는 근육이 한 4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는 것은 그중에 한 절반 정도를 쓰면 됩니다. 웃는 것에는요. 그런데 슬픈 것은 우리 얼굴에 있는 근육을 다 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는 표정을 보면 정말 다양하게 사실 울지 않습니까? 얼굴 표정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진짜 슬퍼하는 사람들 얼굴 표정이 우리가 이렇게 약간 당혹스러울 정도로 얼굴이 왜곡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다양한 표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슬플 때만 우리 인간의 가장 감정의 깊은 상태에서만 슬픔이 가능한 거라는 거죠. 사실 웃는 것은 조금만 일이 있어도 쉽게 웃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웃음이 판매가 가능하지만 슬픔은 점처럼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베가 말하는 것처럼 슬픔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요한다고 그래서 슬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반이 우리 이모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령 뭐 슬퍼하는 사람들 앞에 와서 자기 슬픔을 표현하는 극단적인 형식과 함께 했던 것이 단식인데 가령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숨을 건 행위로서 단식인데 그런데 와서 이렇게 뭐 폭식 투쟁을 한다든지 혹은 뭐 그 슬퍼하는 사람들 비아냥거린다든지 하물며 여기 정말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뭐 가령 단원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어묵을 먹는다든지 근데 이제 이런 형태들을 통해서 슬픔을 능멸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혼자서 한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어떤 정서적 올바르지 않은 정서적 연대감 속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것도 일종의 이제 정서적 폭력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다 일관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세월호 이제 지겹다, 이제 그만하자, 잊자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나 슬픔을 강요하지 마라 이런 논리나 또 더 아주 이제 악성인 건 그 무슨 정부가 발표한 보상금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자식 팔아서 팔자 고치려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유가족을 능멸하는 이게 정서적으로 다 연결돼 있다고 봐요. 정서적 폭력, 정서적 무감, 불감, 좀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을 갖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그 정서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너무 쉬운 건데요.
슬픔을 슬퍼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또 그런 걸 해방하지 않으려면 너무 단순합니다. 세월호의 진실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들을 다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완전히 그 진실을 다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최고 권력, 대통령이겠죠.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말했던 것처럼 언제든 유가족을 만나주겠다. 유가족 좀 만나가지고 일주일이나 된다구나. 충분히 손해배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국가적 차원의 위로도 가능하고 그분이 개인적인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런 일을 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제 국민들 정서적인 마음속에서는 국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국상인 그날 외국을 나가버렸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슬퍼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우리처럼 같이 슬퍼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리들이 우연이 아니라 돈으로 모욕하고 또 경찰 권력으로 차단하고 또 어떤 그런 이상한 일베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거기에 모욕을 가하고 그게 같이 우연이 아니라 뭔가 연쇄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사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줄이면 슬픔을 슬퍼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합니다.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이제 가끔 요새는 뭐 외국 여행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이제 외국을 소개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보다 잘 산다는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도 그렇지만 이제 소위 우리보다 좀 사는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들을 보여줘도 사람들 표정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여유가 있고 부드러워 보여요. 그 느끼시나요? 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자족지수, 내가 이 나라에 사는 거, 이 땅에 사는 거에 대한 자족지수가 가장 오랜 동안 1등이었던 나라가 방글라데시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방글라데시 맨날 물난리 나고 못 살고 그러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파라과이도 아주 높습니다. 자족지수가. 우리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늘 이게 치안도 잘 안 돼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자족지수가 얼마나 낮냐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살 숫자 세계 1위지 않습니까? 자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전형적으로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국가의 총체적인 모습이 그 개개인들의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의 얼굴이 국가의 표정입니다. 국격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개개인들의 표정들이 밝을 수 있을 때 그 표정이 국가의 얼굴인 것이죠. 국가주의를 강요하거나 국격을 강요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얼굴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얼굴을 밝게 하려면 이 사람들이 슬플 수 있을 때 슬프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슬픔에 같이 동참해야 하는 거죠. 슬플 수 있을 때 슬프게 해줘. 그렇게 해야 웃을 때 웃을 수 있는 거거든요. 슬픔을 억압하는데 웃음인들 웃어지겠습니까? 제가 가장 이 국가의 표정, 개인의 표정이 국가의 표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유신 시절에 사실 스마일 바지를 다루라고 학교에서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웃는 표정을 가슴에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 웃지 않느냐고 요구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개개인이 웃지 않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가 어두운데 어떻게 개인이 웃겠습니까? 전두환 시절에 우리에게 웃음을 요구했다고 하면 그게 참 희한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도 그 웃음을 요구했거든요. 한국인들 표정은 너무 경직돼 있다. 너무 어둡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회가 그러면 어두운데 어떻게 개인이 밝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재밌어요. 웃을 수 없는 억압적인 정치 체제를 만들어 놓은 그 독재 집단이 국민들에게 강제로 웃으라고 스마일 운동을 강제하고 했다는 게 말이죠. 자기들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알고 있는 거죠. 이 사회가 웃을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슬플 수 있을 때 슬플 수 있게 하라. 참 이것도 슬픈 얘기입니다. 그 개인의 그 정서의 영역인데 이것까지 국가 체제가 관여한다는 건데요. 사실은 슬픔이 소중한 건 그걸 통해서 카타르시스라는 거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카타르시스. 그런데 그 참 재미있게도 아리스토텔레스가 희극에는 이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비극에다 썼습니다. 트레이지디. 그러니까 비극을 통해서 사람들은 카타르시스, 정화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이상한 일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지금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미 세월호에 한국인들이 세월호 유가족 몇몇하고 짜고 무슨 배우가 있어서
그 사람들 편 들어서 돈을 나눠 쓰려고 이러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걸 통해서 국가가 침몰했고 민주주의가 침몰했고 그리고 사회 정의가 침몰했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세월호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생명이 우선 그렇게 속절없이 가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물들도요. 모든 포유류는 자기 동료의 체온이 식을 때까지 그 동물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영상에 가끔 나오는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로드킬로 죽어가는 개 옆에서 그 개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개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사람만의 특성이 아니고 모든 포유동물의 특성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자기 종족 같은 부류의 동물이 소멸해 갈 때 그때 인간은 사실 그 동물은 자기의 소멸에 대한 그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는 거거든요. 그것이 슬픔입니다, 사실. 지금 한국인들이 느끼고 있는 슬픔의 실체는 그것이거든요. 하늘이 무너지랴, 땅이 꺼지랴, 그리고 배가 꺼지랴.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안 생기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공포에서 나온 그 슬픔이거든요. 그 슬픔을 봉쇄하게 되면 사실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슬픔을 봉쇄하면 웃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분노가 더 본격화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왜 4월 16일 그 평화적으로 슬퍼하기 위해서 모였던 시민들의 행렬을 그 경찰 차벽으로 막아놓고 제가 이명박 정권 때도 그 뭐 광우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위 때 나가보면 국회의원이셨죠. 국회의원 하기도 하고 뭐 정치인이기도 했는데 뭐 저 원외에 있을 때도 있고 그때 차벽이 처음 동원됐지만 나 이번 지금 박근혜 체제처럼 이렇게 완벽한 차벽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저도 틈 하나가 없고 차가 될 수 없는 데는 경찰 그것도 불쌍한 의경애들 맨 앞에는 제일 어린 애들 내세워가지고 지휘자란 친구들 어디 보이지도 않고 그냥 아무 관계없이 저 집으로 가려는 시민들까지 다 봉쇄고 왜 이 체제는 슬픔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픔과 비극에 대해서 관용하지 못하는 권력은 결국 자기 그 권력이 비극적 종말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독재 권력들도 이런 참사에는 국민이 마음껏 슬퍼하도록 하고 또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슬픔에 당연히 동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데는 좌우도 없는 거고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꺼져가는데 그런 이데올로기는 그 다음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심하는 게 뭐냐면 이 세월호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슬플 때 마음껏 슬퍼하게 하고 같이 행동하게 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인데 이게 사실 엄숙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세월호 1년. 그러면 전 국민이 정말 엄숙하게 이 장면을 맞이하고 여기서 기꺼이 슬퍼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죠. 더욱 사실 조금 우스꽝스러운 일은 최고 권력자는 지금 국내에 없거든요. 그런데 마치 빈집을 지키듯이 경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빈집을 지키는 일이 조선시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당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당도 아닌데 사람이 없는 집을 지키겠다고 저렇게까지 애를 쓰고 그게 무슨 별것도 아니고 청와대를 가겠다고 그런 적도 없거든요. 사실은 유족들이 지금 경복궁 앞에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유족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관용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쇠파이프를 들거나 화염병을 들거나 그런 일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거기 광장에 가서 함께 슬퍼할 수 있겠다. 하고 싶다. 그것을 차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슬픔이 두려운 것이죠. 제사가 두려운 거죠. 지금 무엇이 뒤에 있길래 이렇게까지 막는가 하는 이제 의문도 제기하셨는데 그 슬픔을 진압하는 태도가 아주 야만적이고 전례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최루의 캡사이신이든 그걸 유족들을 향해서도 분사를 한다든가 뭐 쇠파이프 아까 얘기 나왔지만 뭐 물대포를 쏘았고 심지어는 물대포에 물이 떨어지니까 그 비상용 소화전 불났을 때 쓰는 그 소방수까지 끌어다 쓰고 그걸 또 항의하는 그 기자를 현장에서 연행해 가고 현장에서 이게 좀 말이죠. 이상호 기자가 이게 무슨 4.19 전야에 무슨 이승만 정권 때를 보는 것 같은 이런 기시감까지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개 국가 권력의 말단 기관이 사실 경찰이지 않습니까?
경찰의 강도가 저럴 때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누군가 지시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경찰이 괜히 그러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경찰은 마지막 손끝 같은 거죠,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6월 항쟁 때보다 더 강도가 세면 세지 약하지는 않습니다. 네. 우선 물대포는 차벽은 위헌이란 판결이 그렇죠.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2011년에. 네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는 곳이 북촌이거든요. 아하. 밖에 나갔다가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랬겠어요. 제 집이 거긴데 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일체 빈틈을 예. 허용하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네. 통행하는 것은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국경을 넘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경을 넘어갈 때 여권만 있으면 넘어가는데 그렇죠. 이건 국경을 넘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정말로요. 예. 그럼 모든 골목을 차단해놨어요. 그랬습니다. 네, 모든 골목. 그리고 아니 저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네. 범죄를 저지를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데 저한테 이제 신분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신분증을 네. 주지 않겠다. 신분증을 고지할 당신들이 그 권한이 없다. 경찰 복무직 권한에도 그런 게 없지 않느냐. 네. 그런데 그런 요구에는 아무 그런 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것이요. 그러니까 그게 뭘 느끼냐면 경찰관들이 이게 정말 시민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주권, 예. 그중에 가장 이동 주권, 통행권을 박탈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어떤 강제된 힘이 그 위에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 몸으로 부딪히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이 광화문에 구경 나왔다가 집에를 못 가게 돼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 집에를 못 가게 되었는데 잠시 여기 쉬었다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차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그 집이 멀지도 않고 종로 뒤편에 네. 사는데 네. 청와대 앞에서 버스를 타야 하는데 버스가 아예 안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날 무슨 대단한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네. 무슨- 단지 슬픔을 표현하러 네네. 시민들이 나왔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손에 든 건 오직 촛불 하나와 네. 꽃 한 송이가 다였거든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하철에 내려서 집에 가는 일을 못하게 했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네. 그날 그 경찰이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지나갔다, 전쟁하는 걸 봤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전투 상황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통행을 이토록 차단할 때는 이게 너무 강압적인 상황인 거고요. 무슨 세월호를 떠나서 그냥 그 자체로서 인간이 시민이 이 도시에서 누려야 되는 마땅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하는 예. 자유권을 박탈하는 예.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경찰이 그날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시민들을 막아 세우고 하는 걸 보고 예. 야, 왜 세월호 희생자들 구할 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못했냐. 네네. 이런 그 항변을 하는 분도 있던데요. 정말 무엇을 위한 국가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그런 날이었어요.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구조에는 무능하고 진압엔 탁월하다. 이게 한국 경찰 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이 많은 경찰들을 전부 해경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러면 이분들이 해경에 가면 능력이 떠날지도 모르겠군요. 그런데 전 많은 경찰관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지시 없이 이 기관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뭐 문화탐험 시간에는 안 어울리는지 모르지만 이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소위 4대 권력기관 검찰, 경찰 이 수장들이 전부 그 영남 출신이라는 것도 이런 것과 다 관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문화탐험은 잘 맞는 겁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언젠가 그런 얘기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인맥 이게 문화의 한 중요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시민들에게는 슬픔마저 죄인사이다. 슬픔이 죄가 되어서는 참으로 곤란한데 슬픔마저 죄인사이다. 이 슬픔에는 진보고 보수고 그런 이데올로기 전혀 없는데 나와 같은 종족의 생명 304명의 생명이 꺼져버린 그 일을 추모하는 일도 죄인 사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치 권력 하는 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군요. 현실 권력을 쥐고 있는 분들한테 역사 이래로 꽃을 들어가는 권력은 다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불꽃으로 얘기를 시작했다가 이 슬픔을 억누르는 사회, 슬픔마저 죄인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네. 이 불꽃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주말마다 계속 불꽃이 켜진다고 합니다. 다음 주말에는 민주노총 또 그리고 그 이튿날은 범국민대회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찰 여러분 그리고 청와대에 계신 여러분
이런 것들 진압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분들하고 편하게 대화하시고 또 같이 얘기해보고 TV 토론 같은 것들도 왜 없는지 궁금합니다. 텔레비전은 왜 존재하는지도 의문이고요, 사실은요. 이럴 때 같이 나와서 논의해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또 최고 권력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하고 만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논의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국민들도 슬픔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논의들을 마련하는 장이 좀 활발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슬픔을 슬픔이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조에는 등신, 진압에는 귀신. 아까 우리 서혜성 선생이 하신 말씀을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슬픔마저 죄가 되는 사회.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결국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어버린 이 정권. 이 세월호 일주기를 맞으면서 아무것도 변한 건 없고 오히려 슬픔을 탄압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오늘 서혜성 선생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혜성의 문화탐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